그날 밤 태풍 매미가 오지 않았었다면 나는 그 끔찍한 폐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창문이 깨질 듯한 천둥 소리가 로열호텔 별관 VIP 병동을 집어삼키듯 울려 퍼졌습니다. 시설 관리팀 직원인 호연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및 전선이 얽혀 있는 좁디 좁은 공간이었죠. 비상발전기 점검을 위해 들어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또각또각 소름 끼치도록 규칙적인 하이힐 소리가 병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호연은 입을 틀어막았죠. 코끝으로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비릿하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병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호연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고급 악어 가죽 구두와 선백하게 질린 노인의 손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로열호텔의 절대 권력자 캐말순 회장이었습니다. 자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왔으니까. 여자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더군요. 그녀는 다름 아닌 최 회장의 며느리 봄이란 부사장이었습니다. 호연은 침대 시트 틈새로 위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밀안에 손이 서서히 최 회장의 얼굴로 향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최 회장이 투여받던 인슐린과는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편해지실 거예요. 저혈당 쇼크. 자연스럽잖아요. 최 회장의 눈꺼풀이 카르르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미라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링거줄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창밖에서 삼광이 터지며 경실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동시에 벼락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죠. 아! 고미란이 깜짝 놀라 주사기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창가로 걸어 커튼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날씨 한번 더럽게 좋네. 가는 길 심심하진 않으시겠어? 그녀가 창밖을 응시하는 그 짧은 틈 호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죠. 호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영수증 뒷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몽당 연필로 급하게 글씨를 휘갈겨 썼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해. 연필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저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이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호연은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최 회장의 앙상한 손이 허공을 허우적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호연은 노인의 손바닥에 종이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동자가 침대 및 어둠 속을 향해 크게 뜨였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노인의 눈망울에 호연의 간절한 눈빛이 박혔습니다. 제발 죽은 척 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최 회장이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던 찰나였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고미란이 몸을 돌려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줘 어머니. 호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고미란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줍는 대신 산소호흡기의 전원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삐! 기계음이 멈추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다가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고미란은 한참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더군요. 그녀는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가셨어야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느새 슬픔에 잠긴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 원장님. 어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빨리 와주세요. 흑흑. 고미란이 통화를 하며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호연은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호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호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돌아가신 걸까? 그 쪽지를 보지 못하신 걸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연이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최 회장의 손가락이 호연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헉! 최 회장의 입에서 마른 침 삼키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호연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두툼한 손바닥으로 노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시면 안 됩니다. 호연의 낮은 목소리가 선등소리에 묻혀 가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호연의 눈빛에서 사리가 없음을 읽었는지 서서히 안정을 되찾더군요. 호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떼고 꺼져버린 산소호흡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윙! 미세한 기계음이 돌아오자 산소 포화도 수치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호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경고음 설정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기계랑 기계는 모두 만져본 경험이 빛을 발한 셈이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채를 긁는 듯 쇳소리를 냈습니다. 시설관리팀 강호연입니다. 비상점검 나왔다가 본의 아니게 숨어 있었습니다. 호연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시선은 호연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손에 쥐어진 쪽뒤로 향했죠. 꼬깃꼬깃한 영수증 뒷면, 그 위에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최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눈에서 배신감과 회한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어. 치을 떨며 주먹을 쥐는 요인의 손등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호연은 묵묵히 차가운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죠. 지금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부사장님이 의사를 불렀습니다. 곧 사망 진단을 하러 올 겁니다. 호연의 냉정한 지적에 최 회장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슬픔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쩌면 좋으냐? 이대로 있다간 놈들이 다시 계속 주무시는 척 하셔야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것처럼요. 호연은 침대 밑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고미란이 떨어뜨린 주사기가 부석에 처박혀 있었죠. 저게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꺼내면 들킵니다. 제가 나중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호연의 단호한 말투에 최 회장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눈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면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자네, 나를 지켜줄 수 있겠나? 최 회장의 떨리는 물음에 호연은 굳게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회장님은 제가 지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복도 끝에 있는 이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또 끊겼죠. 긴장감이 병실 안에 팽팽하게 채웠습니다. 오셨어요? 이쪽입니다. 오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벅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발소리였습니다. 호연은 재빨리 최 회장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산소 마스크의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눈 감으세요. 숨을 얕게 쉬십시오. 호연의 속삭임에 최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호연은 소리 없이 몸을 달려 커튼 뒤편 좁은 붙박이장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그라! 병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복도의 불빛이 어둠에 잠긴 병실 바닥을 길게 갈랐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고미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 뒤로 하얀 가운을 입은 김 원장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붙박이장 틈새로 그들을 지켜보는 호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고밀한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녀의 시선이 현소기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선명하게 파도를 그리고 있었죠. 분명히 껐던 전원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도사자님 살아계십니다. 바이탈이 정상인데요? 김 원장이 펜라이트를 꺼내 최 회장의 동공을 비췄습니다. 고밀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라투르락해지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분명히 껐는데? 플러그가 빠진 것도 확인했는데?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기계 뒤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멀쩡하게 콘센트에 꽂혀 있었죠. 아무래도 예비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최신형이라서요. 김 원장이 난처한 듯 이마에 땀을 닦으며 둘러댔습니다. 고밀한은 입술을 깨물며 최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지 않은 시어머니가 그녀에게는 끔찍한 악몽인 셈이었죠. 그럼 상태는요? 의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동공 반응이 없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뇌 손상이 의심될 정도로요. 김 원장의 진단에 고밀한의 표정이 미묘하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호연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고밀한이 무엇을 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고밀한의 손이 최 회장의 팔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녀린 살을 손톱으로 매몰차게 꼬집어 비틀었죠. 팔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눈꺼풀 하나 떨리지 않았죠. 이불 속에서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호연뿐이었습니다. 진짜 식물인간이 되나 보네. 고밀한은 그제야 안심한 듯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발을 짐짝처럼 툭 던져버렸죠. 차라리 잘 됐어요. 말 많은 노인네, 입 다물고 있는 게 주가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되니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쓱쓱 닦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요. 김 원장, 당분간 면회 사절이에요.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특히 그 멍청한 남편 놈은 더더욱. 알겠습니다. 약물 투여량을 조절해서 계속 주무시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눈짓을 교환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도 한참이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연은 붙박이장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침대로 다가가자 최 회장이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노인의 얼굴이 애처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호연은 고밀한이 꼬집었던 팔뚝을 확인했습니다. 검붉은 피멍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죠. 괜찮으십니까? 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호연의 소매깃을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간호사들 말소리도 섞여 있었죠. 호연은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리를 지켜야 이분을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호연은 작업복 상의를 단정히 하고 봉구 벨트를 고쳐맸습니다. 그리고 병실벽에 붙은 인터폰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방제실이죠? 여기 별관 VIP실입니다. 태풍 때문에 전압이 불안정해서 시설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호연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생명 유지 장치가 예민한 상태라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전력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호연은 최 회장을 향 부든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누가 오든 제가 맡겠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안도감에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연은 병실 문 앞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밤은 길었고 태풍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유리창을 부서질 듯 때리고 있었죠. 날이 밝았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호연은 밤새 뜬 눈으로
최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계실 정권복 차림 그대로 공구함을 의자 옆에 둔 채였죠. 아직도 안 갔어? 빠진 섞인 목소리와 함께 고미란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돈압이 아직 불안정합니다. 마음에 하나 정전이라도 되면 생명 유지 장치가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없는 사람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고미라는 호연의 말을 싹둑 자르고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병실 한쪽에 있는 개인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미 알아둔 번호인 듯 망설임이 전혀 없더군요. 금고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황금 뭉치와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늙은이가 많이도 챙겨뒀네. 이제 다 쓸모없는 짐덩어리일 뿐이지. 그녀는 닥치는 대로 귀금속을 핸드백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세월에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상자였습니다. 최 회장이 평생을 애지중지하던 보물 1호였죠. 아유, 냄새나. 고미라는 코를 감싸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베네 쪼고리와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호연의 시선이 그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최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소중한 추억이 더러운 손에 유린당하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딴 쓰레기를 왜 금고에 넣어도 진짜 노망이 났었나 보네. 고미라는 베네 쪼고리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양 바닥에 텟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찍!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옷감을 양손으로 찢어 발겼습니다. 오래된 천이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뜯겨나갔죠. 하지마. 호연이 저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녀의 손목을 꺾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뭐라고? 고미란이 날카롭게 호연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기계 소음이 좀 심해서요. 호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미라는 콧방귀를 뀌며 찢어진 옷가지와 사진들을 가져온 검은 비닐봉투에 마구잡이로 쳐박았습니다. 재수없는 물건들이야. 호텔 물 흐리기 전에 치워야지. 그녀는 상자 바닥에 있던 작은 헝겊주머니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봉투 속에 털어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돈되는 폐물뿐이었으니까요. 툭! 고미라는 쓰레기가 가득 찬 봉투를 호연의 발치에 걷어찼습니다. 이봐 시서팀, 나가는 길에 이거 좀 버려. 호연은 바닥에 나뒹구는 검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기억이자 영혼이었습니다. 뭐해? 안 들고? 고미란이 눈을 부라리며 재촉했습니다. 호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소각장에 태워버려. 흔적도 안 남게. 알았어? 고미란은 만족스러운 듯 핸드백을 챙겨 들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호연은 들고 있던 봉투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갔죠. 최 회장의 눈가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회장님, 호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안에 든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호연은 결의에 찬 눈으로 검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라는 명령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는 병실 구석에 있는 자신의 공구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봉투를 깊숙이 숨겼죠. 이 쓰레기 봉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호연은 화장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공구함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부스럭
조심스러운 손길로 봉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고미란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최 회장의 보물들이 처참한 몰골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베네 쪼고리, 구겨진 흑백 사진들, 호연은 찢어진 옷감을 컷을 맞추듯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오래된 무명천의 감촉이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죠. 이걸 어떻게 복구한다. 호연은 한숨을 내쉬며 봉투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조각이 있을까 싶어 손을 깊숙이 집어넣은 순간 차가운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헝겊주머니였습니다. 아까 고미란이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털어넣었던 것이었죠. 호연은 무심코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손바닥에 쏟았습니다. 툭! 초록빛이 감도는 돌덩이 하나가 화장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옷가락지였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깨트린 듯 한쪽 면이 날카롭게 부서져 있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깨진 단면이 그리고 옥의 색깔과 문양이 어딘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뒷목이 쭈뼛 서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업복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가죽줄을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그 줄 끝에는 호연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반쪽짜리 옷가락지가 매달려 있었죠. 호연은 침을 꼴깍 삼키며 목걸이에서 옷가락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최 회장의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개의 옥조각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호연의 손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그라!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카롭게 깨져 있던 두 단면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간 것입니다. 틈새 하나 없이 매끄럽게 이어진 완전한 원형의 옷가락지. 그 위로 새겨진 희미한 학 문양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호연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의 정표란다. 언젠가 꼭 주인을 찾아야 해. 그 주인이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로열호텔 회장 최말순이라니. 호연은 믿을 수가 없어 다시 옷가락지를 분리했다가 끼워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맞춰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옥에서 나온 운명의 조각들이었으니까요. 호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시설관리 직원 강호연이 아닌 누군가의 잃어버린 핏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꽉 쥔 옷가락지를 품고 비틀비틀 병실로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잠든 최 회장의 얼굴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광대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자신의 얼굴 어딘가와 닮은 듯한 그 익숙한 윤곽대. 호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칼, 뭐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차마 뱉지 못한 단어가 소리 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꿈을 꾸는지 뒤척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이 허공을 휘저기다가 호연의 젖은 뺨에 닿았습니다. 호연은 그 거친 손길을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손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밖에는 늑대 같은 며느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 호연은 눈물을 훔치며 맞춰진 옷가락지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이었습니다. 호연은 젖은 눈으로 창밖의 폭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제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밤은 이제야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섬 같은 병실, 그 정막을 채우는 건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죠. 최 회장은 얕은 잠에서 깨어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누워 있었던 탓에 온몸이 굳어 고통스러운 듯했죠. 호연은 말없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앙상한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호연의 투박한 손이 노인의 마른 종아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며 굳은 살 박인 손이 비단 이불 위를 오갔습니다. 남이라면 흉내도 못 낼 정성이었습니다. 간병인조차 꺼리는 굳은 수발을 호연은 묵묵히 해내고 있었죠. 최 회장은 그런 호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장호연입니다, 회장님. 호연이라. 호연이. 최 회장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굴려보더군요.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노래 가사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내 아들 녀석도 살아있었으면 자네만 했을 게야. 호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계셨습니까? 호연이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었지. 아주 착한 아이였어.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 제 발로 집을 나가버렸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가 주름 사이로 해안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때는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핏줄 귀한 줄 모르고 내 새끼 가슴에 못을 박았지. 호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한쪽짜리 옷가락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어머니의 눈물,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 모든 원망이 눈앞에 노인을 향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자식을 그리워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으니까요. 찾지 않으셨습니까? 찾았지. 평생을 찾았어. 그런데 이미 늦었더구나. 죽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어. 최 회장이 고개를 돌려 호연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호연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죠. 그런데 참 이상해. 자네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그 아이 생각이 나. 눈매가 아주 많이 닮았어. 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퍼져나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목울대가 크게 일렁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그 손자입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혔다가는 회장님의 안정이 깨질 수 있었고 밖에서 감시하는 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제가 아드님 대신이라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앙상한 손이 호연의 손등을 덮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내 며느리보다 낫구나. 최 회장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약기운이 도는지 숨소리가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호연은 잠든 회장의 손을 한참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혈육의 끝, 수십 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연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자신이 지켜내겠노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짓밟으려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그때였습니다. 호연의 시선이 침대 옆 벽탁에 놓인 머리빗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몇 올이 빗살 사이에 엉켜 있었죠. 호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호연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빗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가 그의 결심을 응원하듯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4시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지 비바람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호연은 비닐 지퍼백 2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 회장의 머리카락, 다른 하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죠. 이 호텔에는 VIP 고객들을 위한 24시간 퀵 서비스 센터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연은 시설관리팀 전용 통로를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유전자 분석센터 급행으로 부탁합니다. 웃돈 드릴게요. 호연은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을 퀵기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토바이 배기음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병실 안에서 호연의 시선은 오로지 자신의 휴대폰 액정에만 꽂혀 있었죠. 징! 진동 소리가 심장을 난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도착.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화면에 떴습니다. 호연은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밝은 빛이 어두운 병실 안,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댔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지나 마침내 결론 부분에 도달했죠. 동일 부계혈족의 확률 99.9998%.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핏줄의 증명. 호연은 휴대폰을 쥔 손을 가슴에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29년. 가난과 외로움에 사무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호연은 무릎으로 기어가 침대맡에 엎드렸습니다. 잠들어 있는 최 회장의 얼굴이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할머니, 나의 핏줄. 할머니. 호연은 최 회장의 건상한 손을 잡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노인의 손등을 적셨죠. 그동안 이 손을 잡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외로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오열하던 호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동자 깊은 곳에 서늘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가시연국점 9%. 이 숫자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연에게 주어진 자격이자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목격자도 선량한 시설 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로열호텔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이 가문의 주인이었습니다. 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맹수 같은 결기가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지킵니다. 아니, 놈들을 심판하겠습니다. 호연은 휴대폰의 결과지를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노려보았죠. 마침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고미란이 다시 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호연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바람이 잦아들고 거짓말처럼 햇살이 비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한 평화가 찾아온 아침이었. 나갔습니다, 회장님. 호연이 문에 귀를 대고 있다가 안도하며 속삭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미란이 다녀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다시피 폭언을 퍼붓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더군요. 최 회장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녀니 아주 신이 났구나. 곧 끝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호연은 침대 등받이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전복죽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호 불어 식혔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숟가락이 최 회장의 입가로 다가갔습니다. 평생 수라상만 받고 살아온 재벌 회장이었지만 편의점 인스턴트 죽을 받아 먹는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순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최 회장이 목이 메는 듯 힘겹게 죽을 삼켰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며느리가 준 한혜진미보다 생면부지의 청년이 건넨 이 한 숟가락의 온기가 더 사무쳤기 때문이겠죠. 호연은 말없이 노인의 입가에 묻은 죽을 휴지로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보다 더 진한 혈육의 정이 묻어났습니다. 자네도 좀 들게. 저는 괜찮습니다. 사장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같이 먹자. 식구가 별건가? 같이 밥 먹으면 식구지. 식구라는 말에 호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남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좁은 병실 안 할머니와 손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경. 바깥 세상에 살벌한 음모와는 동떨어진
아주 짧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호연의 먹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더군요. 입가에 밥알을 묻히고 오물거리는 그 모습이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호연군, 네 회장님, 이 싸움이 끝나면 나랑 같이 살지 않겠나? 내 손자가 되어주게. 호연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미 손자인걸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호연의 대답에 최 회장은 주름진 손을 뻗어 호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호연의 정수리에 닿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포근하게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행복이었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틈틈 사이로 무언가를 띄워넣는 소리였습니다. 호연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왼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문 밑 틈새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죠. 호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오 실장. 최 회장이 유일하게 믿는 끔찍한 수행비서였습니다. 그가 몰래 남기고 간 경고장이었던 겁니다. 호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두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강제 이송작전 실행. 목적지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도망치십시오. 호연의 시선이 벽에 걸린 시계로 향했습니다. 지침은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1시간. 평화롭던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호연은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호연은 다급하게 최 회장의 겉옷을 챙겼습니다. 쪽지에 적힌 9시까지는 채 3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최 회장은 사색이 되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요양원이 아니라는 말.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송 도중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금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으니까요. 이대로 죽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막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호연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최 회장의 몸을 하나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가 호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병실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호연과 최 회장이 동시에 얼어붙었죠. 문 앞에는 건장한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 그들 뒤로 고미란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준비 다 하셨네? 눈치 하나는 빠르시다니까?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금 출발하죠.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호연이 휠체어 앞에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못 데려갑니다. 주치 허락 없이는 환자 이동 불가능합니다. 허락? 고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눈짓을 하자 김 원장이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전원 소견서가 들려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으시라고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김 원장은 호연의 눈을 피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돈에 매수된 의사의 양심 따위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죠. 들었지? 비켜 시소팀 주제. 고미란이 턱짓을 하자 검은 양복들이 호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덩치들이 병실을 가득 채우며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호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사내의 팔을 쳐내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호연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선두에 섰던 경호원 주먹으로 호연의 광대뼈를 가격한 것이었죠. 뒤틀거리는 호연의 배 위로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뒹굴면서도 휠체어 바퀴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만둬! 그만두란 말이다! 최 회장이 비명을 지르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휠체어에 앉아
손자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질긴 놈이네 진짜. 고미련은 혀를 차며 쓰러진 호연의 머리를 하이힐 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아까 닦아놓은 바닥에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끌고 가. 그녀의 명령에 경호원 둘이 최 회장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호연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짓눌렀죠. 안 돼. 회장님. 호연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멀어지는 호연을 향해 절규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호연아, 휠체어가 병실 밖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호연을 짓누르던 경호원이 비웃음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응? 그가 마지막으로 호연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유유히 방에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부서진 집기들과 피투성이가 된 호연만이 남겨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빗소리만이 이 처참한 패배를 비웃듯 울려 퍼졌습니다. 호연은 바닥을 기어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액정이 깨져 거미줄처럼 금이 간 화면,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터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할머니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으아! 호연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듯 아팠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간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오 실장이 남긴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여보세요? 소화기 너머로 오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실장님, 접니다. 호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티를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놈들이 회장님을 데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주세요. 네? 당신 누굽니까? 오 실장의 당황한 물음에 호연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로열호텔 최말순 회장의 손자 남호연입니다. 소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연은 깨진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색 벤 차량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잡으러 갑니다. 호연은 절뚝거리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 그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손자라고 하셨습니까? 소화기 너머 오 실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최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에게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고백이었으니까요.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B구역으로 와주세요. 제발요. 호연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지만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습기로 가득 차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기둥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켜고 다가왔습니다. 오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호연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타세요 빨리. 놓치면 끝입니다. 호연은 대답 대신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오 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 호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정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스타렉스 벤입니다. 번호판 끝자리 8253. 오 실장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뒷줄기는 다시 굵어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시야는 온통 흐릿한 잿빛뿐이었죠. 찾았습니다. 저기. 호연이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 빗길을 달린 검은색 벤의 후미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리는 약 200m. 하지만 빗길이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도 추격을 눈치챘는지 속도를 높이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기 시작했죠. 더 밟으세요. 놓칩니다. 호연의 외침에 오 실장이 입술을 깨물며 기어를 바꿨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지르며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오 실장은 룸미러로 호연을 힐끔거렸습니다. 티범벅이 된 얼굴, 부르트고 터진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최 회장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회장님 핏줄이 맞습니까?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연은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오 실장은 흘끗 종이를 보고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죠. 하늘이 도우셨군요. 회장님이 평생을 기다리신 분이 바로 곁에 계셨다니. 오 실장의 목소리가 메어들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두군을 지키는 기사이자 잃어버린 도련님을 모시는 충신이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도련님. 저 차 반드시 세웁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가 호연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벨트를 고쳐맸습니다. 검은색 밴이 국도를 벗어나 인적 드문 해안도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절벽을 끼고 도는 위험천만한 코스였습니다. 미친놈들, 여기서 속도를 내다니. 오 실장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앞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차 안에는 공포에 떨고 있을 할머니가 타고 있었으니까. 옆으로 붙이겠습니다. 오 실장이 핸들을 꺾으며 밴의 왼쪽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차량이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밴 운전자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쾅! 밴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오 실장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요동치며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불꽃이 튀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렀습니다. 호연은 창문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전 괜찮아요. 계속 밀어붙여요. 호연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오 실장은 다시 자세를 잡고 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의 차가 밴의 앞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으며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쾅! 중심을 잃은 밴이 휘청거리더니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본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군요. 지금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호연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듯 아팠지만 그는 절뚝거리며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밴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비틀거며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이 새끼들이 진짜 죽고 싶나. 3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호연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호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타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비켜! 내 할머니야! 호연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설 관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을 지키려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번쩍 쿠르름.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호연이 첫 번째 돔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인 진흙탕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흐아! 호연의 주먹이 사내의 턱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며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근력이 분노와 만나 폭발한 것이었죠. 첫 번째 놈이 나가 떨어졌지만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퍽! 억! 쇠파이프가 호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호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파이프를 휘두른 놈의 역사를 잡고 머리로 들이받았죠. 이 미친 새끼가. 뒤에서 날아온 야구방망이가 호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호연은 앞으로 꼬꾸라지며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입안 가득 흙탕물과 비린내가 찼습니다. 죽여버려. 경호원들이 쓰러진 호연을 향해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무심하게 쏟아지고 호연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저와 찌그러진 밴 안에서 최 회장의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호연의 꺼져가는 의식을 다시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야! 어디선가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오 실장이 트렁크에서 꺼낸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오 실장이 휘두른 소화기에 발길질하던 놈의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의 등장에 남은 놈들이 주춤했죠. 프로님 일어나십시오. 오 실장이 호연의 팔을 잡아 끌며 월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의 호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서 회장님을. 오 실장이 소화기를 든 채 놈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날 해변배 시절의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죠. 호연은 오 실장을 믿고 벤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벽통이 밀려왔지만 할머니가 타고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벤의 뒷문은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최 회장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호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새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죠. 그는 파이프를 주워들고 벤의 뒷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호연은 찢어진 손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유리창 틀을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호연아. 벤 안쪽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 회장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었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호연은 안으로 기어들어가 최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모문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호연은 자신의 체온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안도감에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최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호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호연의 뜨거운 피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빗물과 피가 섞인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뒤에서는 오 실장과 경호원들의 고함과 타격음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죠. 경찰이다, 튀어! 경호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놈들은 오 실장을 밀치고 어둠 속 숲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실장을 쫓으려다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죠. 그 역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호연은 최 회장을 부축해 밴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서고 전광등 불빛이 현장을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경찰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구국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죠. 호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의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범인, 이 모든 일을 사주한 고미란과 그 남편 박성우는 아직 따뜻한 호텔방에 있을 테니 저분, 우리 할머니부터 부탁합니다. 호연은 구급대원에게 최 회장을 넘기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호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같이 가야 한다. 내 손자, 호연이랑 같이. 최 회장의 간절한 외침에 주변에 있던 경찰들과 구급대원들 DJ 호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설 관리인 작업복을 입은 청량, 그리고 재벌 회장의 손자라는 고백. 모두가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호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실장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호연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가시죠, 도련님.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호연은 끄덕였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까 차 안에서 급하게 녹음한 점호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로열호텔 창립 30주년 기념식, 그리고 고미란의 회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판 지옥으로 만들어줄 생각, 주먹이 다시금 꽉 쥐어졌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호텔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열호텔 그랜드 볼룸은 일찍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미란의 회장 취임식이자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었죠. 단상 위에는 고미란이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의 실패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듯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시어머니이자 전임 회장님이신 최말순 여사님께서는 건강 악화로 요양 중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고미란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눈물 연기까지 곁들였습니다. 객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季况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두 사람의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과 그 뒤를 미는 훤칠한 청년. 그 박수.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깼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캐말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요양원에 계시다더니?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잔상 위의 곰이라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편 박성훈 사장도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어머니? 박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최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최 회장의 뒤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호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붙은 반창고와 입술의 상처가 어젯밤의 치열함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임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던 시설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노열호텔의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연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호연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미란 부사장님, 아니 이제 전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호연의 낮은 목소리가 고미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고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지만 이미 오 실장이 대동한 경찰들이 행사장 곳곳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놈은 또 누굽니까? 박성훈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연이 재빨리 부축했죠. 최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거라. 이 아이는 내 죽은 맏아들의 핏줄, 내 유일한 손자 강호연이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죠. 말도 안 돼. 어디서 사기꾼을 데려와서. 고미란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호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호연은 단상 옆에 있는 영상 통제실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어두운 병실의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치직거리는 노이즈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이거 한 방이면 편해지실 거예요. 어머니, 적당히 좀 버티세요. 냄새나는 노인네, 빨리 좀 가지. 그리고 산소호흡기 전원을 끄는 고미란의 악마 같은 모습이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헉! 세상에, 저게 뭐야? 경악한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고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건 주작이야. 딥페이크야. 모함이라고.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 속의 그녀는 너무나 생생하게 자신의 패륜에 중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호연은 마이크를 잡고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입니까?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99.9% 일치 판정이 적힌 결과지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밴 안에서 녹음된 경호원들의 납치 사주 음성까지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이봐, 부사장님이 확실히 처리하래. 절대 살려서 보내지 말라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의 향연. 고미란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박성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죠. 여보, 당신 설마 진짜로. 당신도 몰랐던 척 하지마. 당신도 어머니 빨리 죽길 바랐잖아. 고미란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아했던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회장은 그 추잡한 꼴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죄, 그 업보를
오늘에야 청산하는 기분이었겠죠. 경찰, 들어오라고 하세요. 호연의 차분한 한마디에 매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고미란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봄이라는 발악하며 끌려갔고 박성훈 역시 공범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호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단상 위에는 호연과 최 회장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향해 다시 한번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로열 호텔의 모든 경영권은 제 손자 강호연에게 승계합니다. 이 아이가 제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호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계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귀환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고미란과 박성훈이 경찰에 연행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연행되는 두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직무 공세를 퍼부었죠.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회장님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미라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인생이 수갑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연회장 안은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에 놀란 주주들과 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친 듯 휠체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탓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구나.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때 오 실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준비하신 서류입니다. 최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호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호연이 봉투를 열자 주식 양도준서와 유언장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가진 로열호텔 지분 전량을 강호연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받아라. 네 아버지 목까지 합친 거야. 그리고 이건 내 사죄의 표시기도 하다.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죄, 너를 고생시킨 죄, 이걸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할미 마음 편하게 해주려거든 받아다오. 호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 최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의원의 박수였습니다. 잃어버린 혈육을 되찾은 감동적인 드라마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호연은 최 회장을 모시고 호텔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이었죠. 창밖으로 비그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연은 휠체어를 창가로 밀어들였습니다. 경치가 좋네요. 그래, 참 좋구나. 혼자 볼 때는 몰랐는데 너랑 같이 보니 훨씬 아름다워. 최 회장이 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연아, 외할머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무 걱정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네, 약속드릴게요.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죠. 그때 호연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호연 씨 되십니까? 여기 서초경찰서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최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접니다만 고미라 씨가 연애를 요청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호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가 무슨 할 말이 남았을까?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 아닐까? 거절하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호연이 단호하게 끊으려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유품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버렸던 상자 속에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다고. 호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유품. 그 낡은 상자 속에 옷가락지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인가? 호연은 잠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녀에게 다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호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회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죠. 누구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네요. 내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호연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고미란이 던진 마지막 미끼. 과연 그것은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호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먹구름이 하늘 한구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실 텐데 주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호연은 불안감을 감추고 최 회장의 휠체어를 침실로 밀었습니다. 오늘 밤은 툭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오늘만큼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어야 했으니까요. 호연이 침실 불을 끄고 나오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쪽짜리 옷가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합쳐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는 옷가락지. 호연은 그것을 집어들고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한 초록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해냈습니다. 할머니도 찾고 집도 찾았어요. 호연은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가족을 지켜낸 가장의 미소였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호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노요로테의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던 가족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호연은 서초경찰서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고미란의 몰골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호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고미란은 캥한 눈으로 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끼 대신 체념과 비굴함이 서려 있었죠. 살려줘! 제발 합의 좀 해줘. 그게 할 말의 전부입니까? 그럼 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고미란이 다급하게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유품 이야기 안 들을 거야? 호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말해보십시오. 거짓말이면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고미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상자, 내가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다 확인했었어. 옷가락지 말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 편지? 그래,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아니 회장님한테 쓴 편지. 붙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나 봐. 호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나 다름없는 편지. 그것이 존재했다니.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 내가 찢어서 버렸어. 쓰레기통에 같이 버렸다고. 근데 내용은 기억해. 고미란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쥐고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였던 겁니다.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정상 참작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연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 그녀의 이기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호연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은 이미 제가 다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호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형량이 더 늘어나서. 뭐? 야, 이 나쁜 자식아! 고미란이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교도관들이 그녀를 제압하는 소리가 들렸죠. 경찰서로 나온 호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찾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심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호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오 실장이 대기하고 있었죠. 끝났습니다. 가시죠.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오 실장이 깍듯이 존침을 썼습니다. 호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회장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닙니다. 이제 곧 정식으로 취임하실 텐데요. 미리 적응하셔야죠. 오 실장의 너스레에 차한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호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납골당으로 가주세요.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야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달렸습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상쾌하게 호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납골당 입구에는 이미 최 회장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죠. 왔니? 외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다. 호연은 휠체어를 밀고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유골함들 사이를 지나 구석진 곳에 있는 작고 초라한 안치단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고 강민수라는 이름 석자와 젊은 날의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연과 똑 닮은 눈매를 가진 청년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야, 어미가 왔다. 못난 어미가 이제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무친 그리움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널 혼자 외롭게 둬서.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꼬. 최 회장은 오열하며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호연은 말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저 왔어요.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다 만났어요. 호연의 목소리가 납골당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마치 잘했다 내 아들 이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최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호연아, 네, 약속 하나 해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 말씀 명심할게요. 호연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맹세이자 앞으로 로열 호텔을 이끌어갈 그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향해 묵념했습니다. 납골당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호연은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납골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피어나는 무지개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로열호텔 본관 30층 회장 집무실 창밖으로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부사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오 실장이 두툼한 결제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연은 뿔테 안경을 굳혔으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작업복에 공구벨트를 찼던 1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맞춤 정장이 제법 잘 어울리는 어엿한 경영인의 태가 났죠. 하지만 굳은 살 박인 손바닥만은 여전히 성실했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직원복지 개편안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시설팀 휴게실 확충건 바로 진행해 주세요. 호연이 만년필로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오 실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때 벽걸이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로열호텔 부사장 고미란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인 남편 박성우 씨 또한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두 사람의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텔을 호령하던 안주인의 말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호연은 잠시 펜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필 규정, 모든 일이 마땅한 순리대로 돌아갔다는 담담한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죠? 네, 회장님께서는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뉴스도 잘 안 보십니다. 굳이 심란하게 해드릴 필요 없죠. 오 실장의 말에 호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최 회장은 호텔 뒤편 정원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소박한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퇴근합시다. 할머니 기다리시겠어요? 호연은 자켓을 챙겨 입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오너일가가 이제는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호텔 정원,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오솔길 끝에 밀짚 모자를 쓴 최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배추벌레를 잡고 있었. 할머니, 호연이 부르자 최 회장이 허리를 펴며 돌아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건강한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더없이 든든해 보였죠. 왔니? 우리 강 부사장, 오늘도 돈 많이 벌어왔어? 최 회장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연은 할머니의 흙 묻은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럼요. 대추값은 벌어왔죠. 아이고 기특해라. 오늘 저녁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얼른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오솔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마치 한 몸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코스 요리보다 100배는 더 귀한 밥상이었죠. 호연은 숟가락을 들기 전 습관처럼 주머니 속에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목걸이가 아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행운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만지작거려? 최 회장이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호연은 옷가락질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록빛 옥이 조명을 받아 넉넉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냥요? 이게 저를 할머니한테 데려다 줬잖아요. 고마워서요. 최 회장은 옷가락질을 바라보다가 호연의 얼굴을 지그치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다. 옷가락지가 아니라 내 착한 마음이 널 여기로 이끈 거야. 죽어가던 늙은이를 외면하지 않은 그 선한 마음 말이다. 호연은 코끝이 찡해져서 크게 밥 한 숟가락을 떠넣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네,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도란도란 오가는 대화 소리가 넓은 펜트하우스를 꽉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지만 이 집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콧방울치던 그날 밤, 병실 침대 밑에서 시작된 인연. 그 기적 같은 만남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호연은 밥을 먹다 말고 창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마주보고 밥을 먹는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 장가 가서 증손주 볼 때까지요. 오냐 그러마. 그때까지 끄떡없다. 호탕한 최 회장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 밤하늘 별빛처럼 반짝이며 흩어졌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따뜻한 안부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창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